슈퍼닥터 고병수가 간다! 예,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번에 오셨던 강봉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강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백가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가윤입니다. 전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죠. 사모한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마 4.3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4.3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있지 않지만 지금 최대 현안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4.3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끌어가 볼까 합니다. 역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개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히 좀 한번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제정된 것은 1999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대통령이 제거를 받으면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고 그러면서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한 대여섯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은 그 개정은 단순한 어구 조정 그냥 간단한 내용들만 조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17년도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낸 거나 권은희 의원이 작년 2018년도에 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개정안 많은 내용들이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원래 이름으로 치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정될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정된 어떤 그런 상황, 배경을 보자면, 이게 법 조문이, 이제 법 명칭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런 묻혀졌던 4.3에 대한 진실, 어떤 그런 4.3이 가져온 어떤 그 폐해,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아마 시기적으로 좀 그전부터도 이런 규명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상당히 그 기점이 이제 좀 우리 수린삼촌으로 대표되는 현경 선생님의 소설이 이제 영향을 끼쳤고, 물론 그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땐 이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이제 보고요. 78년도죠. 78년도죠. 1978년도에 났고 제가 그걸 읽은 게 1984년도라고 기억합니다. 몰래 84년. 그렇죠. 몰래 읽었죠. 네. 네. 선생님은 언제 읽으셨어요? 금서였어요. 저는 2016년이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책이 나왔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존 메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제주 4.3에 관한 논문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에 소개를 됐고 번역본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레드 뭐지? 제목이? 제목을 모르겠네. 하여튼 이름을 얘기하라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영향을 줘서 또 이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숨어서 이제 읽었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후배 녀석 제주도에서 올라온 후배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원 육지에 있었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는 선배님 이 논문 4.3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랐죠. 그때 벌써 그때가 86년 7년도인데 그때까지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고 군사정권이 어떤 연장이었던 그런 분위기 시절인데 그때는 이걸 드러내놓고 뭔가 학위 논문으로 쓴다는 건 이건 써도 통과도 안 될 뿐더러 이거는 상당히 벌써 이건 뭔가 이 좌경 어쩌고 이렇게 뭔가 이런 평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절이란 말이에요. 학자들도 스스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절대 노타치 건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뭔가 이제 이 우리 4.3에 대한 진상에 대한 것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제주에 많은 뜻 있는 그런 그 4.3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라든지 개인 연구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런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실이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까지 온 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1947년 3월 1일 그를 기점으로 해서 1954년이 끝날 때까지 4.3은 뭐 그렇게 그 시간적으로는 정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밝히지 않았죠. 세상에 숨어 살았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폭도 새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조금은 지저분하고 말란드레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던 그런 진실들이 아마 1960년도 4.19 혁명 이후로 아마 4.3 규명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다가 5.16 쿠데타로 다시 묻혔다가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아예 금기시되다고 아까 강봉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순위삼촌 1978년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지하에서 읽는 지하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1987년도에 민주화가 좀 어느 정도 되고 군사정권이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뭐 간단히 요약해 보는데 혹시 백가연 대표님은 그 4.3 진상규명이라든지 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숨어있는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뒤늦게 4.3판에 합류한 셈이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다크터라는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순전히 제가 이 개인적인 좀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그전엔 잘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올해로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왜 4.3은 모를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광주는 그때 당시 87년도 운동을 하셨던 선배들이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4.3이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하면 육지에서도 사실은 운동단체가 같이 활동을 할 법한데 육지에서도 되게 고립돼 있다라는 느낌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알 것 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3이 이제 과거사로는 사실 최초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진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크지만 그 이후의 운동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4.3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 사실은 이렇게 막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들은 야 네가 육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가족 중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4.3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아마 2017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를 했고 6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그 개정안도 발의가 동시에 돼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계류 중이지만은 혹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이전 내용하고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특별법이 아까 만들어진 게 2000년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19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라는 게 과거사 관련해서는 처음 이제 제정될 때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배상의 문제라거나 트라우마 센터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19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4.3 특별법 개정 운동을 했을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상 문제, 그다음에 군사재판의 전면 무효화,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 이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기 그 제정 당시에는 사실
그 어떤 진상 규명 어느 정도 하고 명예회복에 좀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 명예회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 개정되는 것들은 그걸 떠나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또는 보상,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과 그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권은희 그 의원 안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기준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4.3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4.3 유족회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아마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걸 가지고 아마 국회 통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이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이게 의원이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하면은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데 행정안전위원회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서 그냥 거쳐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안이 딱 들어오면은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이거는 배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지게 된다. 근데 알아봤더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정부 여당이 합의나 협의를 거쳐가지고 넘어오길 바랬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오려면 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발의해놓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말에 따르면은 대통령이나 제일 높은 사람들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빨리 해달라, 빨리 진행하자 하면은 하고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그러니까 국정과제 중에 사실은 4.3의 완전한 해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진행이 됐었던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신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정부 발의를 가지고 좀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정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조사를 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그러면 개정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아니 잠깐 예. 그걸 짚기 전에 우리 그럼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진행시키려면 방법이 뭡니까? 정치 지망생이니까 방법이 얘기를 해주죠 그걸 우리가 좀. 그뭐 1번 머리 삭발한다. 에이 그러니까 말고 2번 단식한다. 예. 3번 들어눕는다. 4번, 일단 대통령이나, 당대표들이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차대하고, 먼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는 거의 법안에 올라와 있는 게 18,000개나 돼요. 18,000개나 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게 18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국회가. 18,000건의 그 법안들을 뭐 제목이라도 보겠습니까? 못 보지. 그 본회의를 통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4.3 특별법 개정이라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는 결국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족회에서 지금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약간 범국민 기구 같은 거를 발족하셨고, 지금 서명운동 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4.3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국행동. 네, 전국운동. 거기서 서명 받고 계시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의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정치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서명운동에 좀 참여해 주세요. 네, 좋으신 말씀. 예. 이게
그 배보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계실 동안에 이것에 어느 정도 내가 혜택을 받다. 그 돈 몇 푼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부가 우리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이런 배보상을 하는구나. 이제 하늘에 가도 그분들을 돌아가신 분들 만날 때 뭐 후회가 없겠다, 한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배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한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가 봐요. 이번에 유엔의 이제 그 과거사 관련된 특별보고관 보고서 주제가 배상 관련된 거였는데 거기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때 무슨 돈을 받아내려고 떼쓰는 사람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국가가 이 사람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마치 그죠? 국가가 이거를 정책적인 선택인 것처럼 맞아요. 예산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이 4.3 개정 안에도 반드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어떤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의미가, 배상이라는 거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보상은 어떤 인센티브 같은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국가 추진물로 지정이 된 이상 이 배상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법률 개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백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법률 개정안은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도민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좀 합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기억을 그들이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특별법은 여튼 그 대상의 초점이 여튼 4.3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1차적인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 당사자였든 아니면 유족이었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4.3이라고 하는 것이 유족이 아닌 제주도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 또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어떤 그런 많은 영향을 끼쳐줬고, 거기서 이제 무너진 어떤 그런 그 제주 문화의 정체성, 제주인의 정체성들이 아직까지도 치유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4.3과 관련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게 적어도 이거는 간접적으로라도 4.3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우리 아까 닥터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들은 경험도 없고 이런 세대들에게 이 4.3이라고 하는 이거를 주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전승시킬 것이냐,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억시킬 것이냐, 이런 과제가 저는 이제 동시에 이제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자라는 게 저희 그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9.11 트라우마 센터장을 만나고 왔을 때 이제 4.3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겪었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근데 되게 이상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왜 우리 후유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주도라는 섬에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정말 돌아가실 만큼의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 4.3을 직접 경험했건 가족 중에 희생자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 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 희생자다. 그렇죠, 왜 그렇죠. 정부가 그거를 이 사람은 직접 겪었으니까 트라우마 희생자, 이 사람은 아닌, 이렇게 나누는다면 그렇죠. 정부의 존재 의미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그렇죠. 말씀 김에 이미 뭐냐면 붕산간 마을 자체가 상당히 네. 다 이렇게 네, 소개령에 의해 가지고 다 왔고, 뭐 개인적으로도 제 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냥 밤에 그냥 소개당해서 밤에 그냥 짐 다 싸고 뭐 소말 끌고 뭐 내려오고 뭐
이 결국은 그 당시에 4.3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직접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당사자다. 그 정도의 차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4.3은 정말 제주인들이 어떤 정체성,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또 하나 우리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 파괴니 뭐 우리 인권의 문제니 뭐 평화 문제니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4.3이 우리 우리 어떤 생태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4.3이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잠깐 생각이. 마을을 다 불태웠고 그렇게 네. 찌팔받고 그러면 올 때 그럼 거기에 나무들, 거기에 동식물들 네.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은 물론 급하니까 인간 먼저 챙겼을지는 모르지만 예. 이제는 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포함해서 좀 이거를 좀 다뤄야 된다. 나는 그 제주에 물론 그 민둥산이 많고 예전에 지금은 나무들이 그쵸, 많이 그쵸. 있지만 이런 것도 난 이게 그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는 좀 생태에게도 관심을 좀 어떤 환경 이런 것도 이제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왜 특히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히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또 이 군사재판 무효화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제주인들에게 그런 끼친 어떤 그런 이 정신적 어떤 이런 사상적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주도는 상당히 이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래서 공동체 지향적인 거야 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지만 정의 어떤 그런 흐르는 거지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의의 사고예요.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의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4.3은 이거는 이후 이 4.3은 제주민들에게 그런 사고를 뺏어간 거죠. 그래서 제주도 속담에 모란돌의 정 맞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 나대지 말라. 나대지 말고 그 제주도 말로는 뺄라지지 말라. 잘하시. 뺄라진 책. 그렇지. 뺄라진 책 이런 말로 하고. 또 그 말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주도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용어로 매우 제일 좋은 그 표현이 요망진 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망진과 사람하고 요망진 치하고는 다른 거거든. 근데 분명히 요망진 나인데 요망진 채 마라 이렇게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비슷한 거죠. 그냥 뺄라진 채지 말라는 걸 요망진 것을 뺄라진 걸로 이렇게 치환돼 버리는. 이것도 상당히 나는 이게 무관하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의 문화적 이제는 뭐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혹시 백 대표님이 지금 제주 다크 투어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 다크 투어 대표님이시니까 혹시 제주 다크 투어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주 다크투어는 이름만 들으면 다 사람들이 여행사인 줄 아는데요. 저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4.3과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어 회사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네, 제가 매번 설명드리고 이름을 지금 하나 더 지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 거의 4.3 유적지가 600개에서 800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같이 좀 오시는 분들이랑 찾아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그리고 4.3 관련돼서 이제 유적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관리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맨날 가는 데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저희가 가서 기록하고 이걸 저희 단체 원칙은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이 후속 세대에 대한 교육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시켜서 저는 그 말씀 좀 드리면 지금 4.3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사회 밖에서든 이루어지는 교육은 뭐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4.3을 기억하기, 뭐 일단 좀 역사적 측면에 맞춰진 어떤 접근이 많아요.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뭐 화해와 상생, 평화, 인권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4.3의 어떤 그 배경과 출발,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와 이후에 오늘날까지를 전체적으로 오늘날까지 염두에 두면서 나는 교육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출발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도민들이 그때 당시에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뜻은
정말 독립된 자주적인 민족, 민주, 통일 국가 형성이 목표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주, 민족, 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우리 분단 국가의적 상황에서는 의미가, 주목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과정 중은 여튼 이제 피 터지게 정말 당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진짜 그동안 우리 얘기해왔듯이 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파괴, 정체성의 파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아까 여기 추가하자면 정말 생태와 환경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저희 기행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네. 많이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차삼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기행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와서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정말 제주 사람들 안 됐다. 70년 되게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아까 강봉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항상 예로 드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애월의 빌레목굴. 우리 동네인데요. 아, 그러세요? 거기 내가 빌레목굴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 가서 긴 내가 봤어요. 목굴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이제 원래 그 선사시대 유물 나왔었다고 네. 옛날 역사책에 나왔는데 네네네네. 결국은 거짓말로 판명됐지만 왜 또 그거까지 얘기하세요? 예. 하여튼 거기 보면은 전해져 오는 얘기가 이제 군인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돌에 맺혀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애월 빌레모 동굴에서 전해지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작년쯤에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군인이 우리 아이의 발을 잡아서 돌에 맺혀 죽였다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 누가 애월 관련돼서 기사를 쓰셨나 보다 이러고 딱 클릭을 해서 열어봤더니 애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얀마, 그러니까 이제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사실은 사상과 똑같은 일이 그렇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70년 전에 뭐 잃어버린 마을, 저희는 빼앗긴 마을이라고 하지만 그 마을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딱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에 점령을 당했고요. 얼마 전에는 홍콩에서도 시위대가 실탄에 맞아가지고 지금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죠. 기자가 그러니까, 실명도 예, 기자도 실명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4.3이 4.3에서만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 후속 세대들에 대한 어떤 기업과 전칭 차원에서 난 교육, 그냥 네네. 이 팩트와 역사 뭐 이런 이것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또 앞으로 가져가야 될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거를 나는 좀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교육학자답게 좀 후손들에게 좀 전해줘야 될 우리가 피해나 이런 것들만 역사적 기록, 그 연대적 기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그런 것이다. 네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역할들이 좀 이제 좀 다른 거죠.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그 현장에서 어떤 그런 전승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억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뭘진 모르지만 딱 학교에서는 뭐 하여튼 앞으로 이거를 정말 이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 보고요. 교수님. 저는 이제 연구자들 있잖아요. 연구자들은 아직도 밝혀내야 될 진실들이 많아요. 4.3 연구자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 되고, 제가 제주대학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주대학교 이걸 연구하는 연구소도 없고, 그렇다고 연구자도 키워내지 않아요. 그래서 난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육을 한다면, 교육자적 입장이라면 나는 정말 이 4.3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좀 이제 이게 좀 교훈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제가 그런 고민, 4.3과 관련해서는 저는 고민이 그거죠.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4.3은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일단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니고 교육적으로도 후대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인 것이고 그것이 올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뭐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뭐 4.3에 이론을 붙여주자 뭐 흔히 정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못다한 진상규명과 그다음 여러 가지 유적지의 보존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이 아픈 사건을 가져온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법 만든 취지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길. 이거를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앞에서 짚었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가야 이 결과로 이게 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화해와 상생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아까 백가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뉴욕에서 트라우마 센터 얘기했더니 유족들 뿐만이 아니고 제이도민 전체가 트라우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백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일단 하시면. 저는 이제 아까 화해상생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사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어요. 그걸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환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나 한 5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기억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고 배상은 이제 우리 아까 특별법 얘기도 마치 금전적 배상만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 reparation이라고 얘기하는 배상은 사실은 사회적 회복까지 다 들어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공동체의 치유라거나 트라우마 힐링이라거나 아니면 교육까지 다 포함한 그 배상,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더 큰 의미인데 이 5가지가 동시에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과거사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3이 뭐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이제 사과하시고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다 끝났나? 이제 우리는 화해상생 얘기할 수 있나라고 하면 저는 요 5개 단계에서 4.3이 어디쯤 와 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을 다 밝혔나? 배상이라는 게 금전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이 다 되었나? 정의는 세워졌나? 누군가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있나?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요것들이 좀 안전하게 됐을 때야만 우리가 감히 입에 화해상생이라는 단어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 공감합니다. 전에 토론회 때 백가윤 대표님이 이렇게 5가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기억 5가지가 있어야 올바른 과거사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 4.3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해와 상생을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봉수 교수님, 백가윤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